선생님 목소리는 작아도 제일 크게 들려요. 선생님 목소리는 작아도 제일 크게 들려요. 편지의 마지막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었고 그 아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날 나는 단지 빚을 갚기 위해 대걸레를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나를 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 방 문 아래로 책을 밀어넣던 날 아이 아버지는 나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내가 떠난 날부터 아이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건드린 걸까요? 침묵이 무너지기 직전 그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소리가 되는 이야기.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일상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정숙은 그날 아침 스카프를 3번이나 다시 묶었습니다.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묶어온 감색 스카프인데 그날은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손이 왜 이러는 걸까요? 정숙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거의 못 잔 탓이었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현관을 나서자 찬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정숙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에 겨울 냄새가 스쳤습니다. 아스팔트와 새벽 공기가 섞인 오래된 겨울 아침의 냄새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냄새를 맡으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형광등 불빛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정숙은 잠깐 멈췄습니다. 이 문을 30년 동안 드나들었습니다.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먼저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잡이가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쇠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팔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정숙은 손잡이를 꽉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오른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왼손에는 진단서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성대 수술 후 회복 불가. 그 4글자를 처음 봤을 때 정숙은 웃었습니다. 헛웃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목소리를 잃으면 뭐가 남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사라졌습니다. 동료 교사 몇 명이 고개를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정숙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는 여전히 바람 새는 소리만 났습니다. 3번의 추가 시술과 반년의 재활. 그 시간이 전부 그 소리 하나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책상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빨간 펜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뚜껑이 닳아서 색이 바랬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손에 쥐었다가 박스에 넣었습니다. 졸업생들이 보낸 편지 묶음도 꺼냈습니다. 고무줄이 낡아서 편지들이 조금씩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흘러내리는 편지들을 다시 모아 꼭 쥐었습니다. 손 안에서 종이의 오래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먼지와 시간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서랍 맨 안쪽에서 사탕 하나가 나왔습니다. 딸기 사탕이었습니다. 빨간 포장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언제 넣어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업 중에 목이 따가울 때 먹으려고 넣어뒀겠지 싶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탕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스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마지막 수업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칠판에 시 구절을 적고 입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분필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목구멍에서 나온 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람 소리였습니다. 교실 맨 앞줄 아이도 듣지 못했습니다. 뒤쪽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정숙의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손에 쥔 분필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끝에 하얀 분필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지에 닦고 아이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의 마지막 수업이 끝났습니다. 교장실 문은 무거웠습니다. 교장은 정숙이 사직서를 내밀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정숙은 그 앞에 서서 손을 모으고 기다렸습니다. 교장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퇴직 처리 마무리될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위로도 없었고 악수도 없었습니다. 30년이 그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어느 교실 문 사이로 젊은 교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크고 또렷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목소리였는데 그 안에 기운이 넘쳤습니다. 30년 전 정숙의 목소리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교실 앞을 지나치는데 유난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발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정숙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2시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먼지 알갱이들이 그 빛 안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고 책장 앞에 섰습니다. 30년치 학교 앨범이 한 줄로 꽂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을 뻗어 첫 번째 앨범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낡은 표지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펼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두부 반모, 계란 3개, 유통기한이 사흘 남은 김치 한 봉지, 냉장고 안에 찬 공기가 얼굴로 밀려왔습니다. 정숙은 그 공기를 얼굴로 받으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는 것인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스불을 켰습니다. 뭐라도 끓여야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10만 원. 숫자를 보는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직이라 퇴직금은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3년 전 아들 민재의 사업이 무너졌을 때 빚을 갚는 데 써버렸습니다. 아직 갚지 못한 돈이 4,70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3년 후에나 나옵니다. 정숙은 그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어디선가 돈이 생길 구멍이 있는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습니다. 민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 먹고 있어요.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보낸 문자였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읽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민재가 매달 보내오는 돈을 정숙은 2번이나 되돌려 보냈습니다. 내 걱정이나 해라. 그 말을 문자로 보내면서 손끝이 뻣뻣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취업 포털을 처음 열었습니다. 검색창 앞에서 손가락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58세, 여성, 가능한 일자리. 화면에 뜬 목록들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가정부, 요양보호사, 청소 파트타임. 정숙은 요양보호사를 먼저 눌렀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닫았습니다.
청소 파트타임을 눌렀습니다. 시급을 확인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결국 가정부 알선업체 항목 앞에서 가장 오래 멈췄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두운 방 안에서 정숙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정숙은 그 비단에서 한참 앉아 있다가 결제 버튼 대신 업체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어가며 정숙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30년 동안 분필을 잡았습니다. 빨간 펜으로 아이들의 글씨 위에 줄을 그었습니다. 운동의 날 넘어진 아이의 무릎을 잡았습니다. 그 손으로 이제 대걸레를 잡을 것이었습니다. 손길 서비스. 2층 계단을 오르자 작은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대기실에는 2명의 여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한 명은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정숙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각자 무릎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접수 창구에 앉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직업란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정숙은 전직 교사라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 글자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펜을 들어 천천히 지웠습니다. 무직이라고 다시 썼습니다. 바로 그때 창구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 손 좀 봐요. 최복순이었습니다. 60살 안팎의 여자가 정숙의 손등을 빤히 쳐다보며 허리를 짚고 웃었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손이었고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접혔습니다. 밀대를 한 번이라도 잡아보셨어요? 이건 평생 뭔가 다른 걸 잡았던 손이잖아요. 정숙이 얼떨결에 손을 걷었습니다. 최복수는 개의치 않고 서류를 받아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갔을 때 저도 이 일 처음 시작했어요. 손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면 달라지더라고요. 딱히 위로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가볍게 떠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 내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업체 대표가 책상 너머로 종이를 밀어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가능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1803호. 정숙은 그 종이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숨이 한번 깊게 내려갔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 단골 세탁소,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는 떡볶이집. 정숙은 그것들을 보면서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스카프가 조금 비틀려 있었습니다. 바로잡으려다 그냥 두었습니다. 그날 밤 내일 입고 갈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낡지도 않은 옷이어야 했습니다. 옷걸이를 하나씩 넘기면서 정숙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처음 부임하던 날 밤에도 꼭 이랬습니다. 설레는 건지 두려운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그 느낌.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그 밤의 감촉이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정숙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어두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반포동 아파트 1803호. 그 번호가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그 집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요? 그 집은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정숙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잠깐 멈췄습니다.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퀴퀴하고 묵은 공기가 문틈 사이로 밀려나왔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창문을 열지 않은 채 오래 닫아둔 공간의 냄새였습니다. 거실은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통유리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가운데 택배 박스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뜯지 않은 것도 있었고 뜯다 만 것도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책이 빽빽이 꽂혀 있었는데 선반 위에는 먼지가 하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비싸고 넓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깊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이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데 소파 뒤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실루엣이었습니다. 10살 남짓한 여자아이가 무릎 위에 책을 얹은 채 소파 모서리에서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카락이 귀 아래로 내려와 있었고 눈이 컸습니다. 그 눈이 정숙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웃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숙과 눈이 마주치자 아이는 천천히 시선을 책으로 내렸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업체 메모를 꺼냈습니다. 아이 이름은 서아. 현재 심리적 이유로 말을 하지 않는 상태. 집안에서도 거의 소리를 내지 않으며 집 밖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음. 상담 기록을 참고한 트라우마 가능성 있음. 말을 걸거나 자극하지 말 것. 청소만 할 것. 정숙은 메모를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던 아이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말이 없고 시선을 피하고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앞치마 끈을 묶었습니다. 거실부터 시작했습니다. 택배 박스를 한쪽으로 정리하고 소파 쿠션을 들어 먼지를 털었습니다. 책장 선반을 행주로 닦았습니다. 행주가 까맣게 변했습니다. 정숙은 행주를 헹구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들이 반쯤 씻기다 만 채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반쯤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 3개. 아이가 먹을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냉장고 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오전 내내 서하는 소파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청소를 하면서 힐끗 돌아볼 때마다 아이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읽는 건지 그냥 넘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들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박 씨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정숙을 보더니 복도 쪽으로 턱을 까닥이며 나오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정숙이 복도로 나가자 박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집 아이가 학교를 2달 넘게 안 나갔어요. 학교에서는 병결 처리 중이라는데.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에 왔던 가정부들도 다 오래 못 있었어요. 아이가 쳐다보는 눈빛이 무섭다고들 하더라고요. 박 씨는 그 말을 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숙은 닫힌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무서운 눈빛. 정숙은 조금 전에 본 서아의 눈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은 무서운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떠난 것이었습니다. 오후 청소를 마무리하고 정숙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아가 소파 등받이 위로 턱을 올린 채 정숙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재빠르게 시선을 내렸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숙은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오전 내내 걸레질을 해서 손끝이 터졌습니다. 교무실 책상 앞에서 30년 동안 앉아있던 손이 하루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정숙은 그 손을 쥐었다 폈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 하려다 그냥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트에 들렀습니다. 두부 한 모, 달걀 한 판, 미니 요구르트 몇 개를 골랐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12,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12,000원이 어떤 무게인지 알았습니다. 그래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1803호 냉장고에 식재료를 넣어두고 주방을 정리하는 사이 서아가 식탁 쪽으로 나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요구르트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는 손이 조금 느렸습니다. 정숙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행주질을 했습니다. 이튿날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요구르트가 2개 줄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아주 잠깐 입꼬리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서아는 소파 대신 식탁 가장자리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파에서 식탁까지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알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서아의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그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아가 그린 것 같았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머리를 묶은 아주머니가 책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못 본 척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2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청소를 한 것인지 아이 곁에 있었던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그 경계가 흐릿한 것이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들어오는 불빛이 저 멀리서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서아의 방에 있는 책들이었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낡고 다른 책이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다른 책들과 달리 표지가 해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오래 여러 번 손에 쥐었던 책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책이기에 저렇게 달아있는 걸까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서아의 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커튼이 부풀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정숙은 창틀을 행주로 닦으면서 방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는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 한쪽에는 접힌 담요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거기 앉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담요 위에 책 한 권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책장 쪽으로 걸레를 밀다가 발에 뭔가 걸렸습니다. 그림책이었습니다. 책장 맨 아래 칸에서 삐져나와 있던 것이 걸레에 걸려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허리를 숙여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았고 표지색이 군데군데 바랬습니다. 손이 여러 번 오래 닿았던 흔적이었습니다. 정숙은 표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강아지 똥.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30년 전 교사로 처음 부임하던 해에 학급 문고에 꽂아뒀던 책이었습니다. 표지 색깔까지 똑같았습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책을 가슴 쪽으로 당겼습니다. 표지를 넘겼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가까이 댔습니다. 서아에게 엄마가. 그 아래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가 7살이던 해 생일 날짜였습니다. 글씨체가 둥글었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부드럽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쓴 글씨라는 것이
글씨 모양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그 글씨를 손끝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종이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 안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다리가 조금 삐걱거렸습니다. 58세의 무릎이 차가운 마루에 닿았습니다.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메모에 말을 걸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쉰 소리가 목구멍을 긁으며 나왔습니다. 강아지 똥은 자기가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했어요. 첫 문장이었습니다. 목이 아팠습니다. 말을 하면 항상 이랬습니다.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목 안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정숙은 옆에 놓인 물병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폈습니다. 서하는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쪽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듣지 않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 또 목이 잠겼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목구멍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넘기던 순간이었습니다. 서하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천천히였습니다. 창문 쪽을 향하고 있던 어깨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소리 없이 자세를 바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정숙 쪽으로 귀를 기울이는 자세였습니다. 눈은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정숙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30년 동안 교실 구석에서 귀를 기울이는 아이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그걸 알았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서하는 여전히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뺨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훌쩍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손으로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턱 끝까지 내려왔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 1분쯤 지났을 때 서하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포스트잇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펜으로 무언가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무릎 옆 바닥에 살며시 올려두었습니다. 정숙이 집어들었습니다. 내일도 읽어줄 거예요? 정숙은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을 앞치마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서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다시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서점 앱을 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이었습니다. 어린이 그림책 목록을 검색했습니다. 5권을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통장 잔고를 떠올리고 2권만 남겼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면서 정숙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신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책을 고르면서 정숙은 꼼꼼하게 줄거리를 읽었습니다. 서하가 이미 갖고 있는 책과 겹치지 않도록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추천 연령을 확인하고 그림체를 살폈습니다. 그 과정이 30년 전 학급 문고를 꾸리던 방식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정숙은 그 사실을 알아채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새 그림책을 꺼내 들자 서아가 소파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팔이 닿을 거리였습니다. 어제까지 3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그렇게 앉았습니다. 정숙은 놀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책을 펼쳤습니다. 책을 읽다가 목이 또 잠겼습니다. 물을 찾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서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손이 책 귀퉁이를 잡았습니다. 그림이 정숙 쪽으로 더 잘 보이도록 책을 기울여줬습니다. 말도 없이, 표정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정숙은 물을 마시면서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처음으로 오간 배려였습니다. 그날 책 읽기가 끝나고 서아가 두 번째 포스트잇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이 받아서 읽었습니다. 선생님, 목이 아프지 않아요? 정숙은 그 포스트잇을 읽고 첫 번째 건 옆에 나란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한번 저었습니다. 아이는 그 고개를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거짓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사실 아팠습니다. 읽을 때마다 목이 긁혔습니다. 그런데 정숙은 그게 괜찮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괜찮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퇴직 후 한 줄도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었습니다. 30년치가 책장에 꽂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장 최근 것을 꺼내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잠깐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 작은 별표를 그렸습니다. 30년 교직 시절 특별히 마음에 걸리는 학생 이름 옆에 찍어두던 표시였습니다. 일기를 덮으면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숙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아가 오늘 정숙이 책 표지 안쪽에 엄마 글씨를 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도착했을 때 서아는 그 책을 책상 위에 꺼내두고 손바닥으로 표지를 한번 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직접 고른 책이었습니다. 표지에 그림이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가진 인어가 목을 감싸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인어공주 이야기였습니다. 정숙은 그 표지를 받아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도 아무 말 없이 정숙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 표지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준혁이 완전히 귀국한 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정숙이 현관벨을 눌렀을 때 문을 열어준 것은 서아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막 들어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차준혁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아는 소파 한쪽 끝에 앉아 책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책 위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책을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온 뒤로 그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서재로 들어가기 전에 정숙을 돌아봤습니다.
청소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 방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짧고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정중하다면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숙은 복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서아의 방 문 앞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이가 보였습니다. 서아는 무릎 위에 책을 올려두고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아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정숙도 멈추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며칠 후 언어치료사가 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현관에 들어서면서 서아에게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아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치료사가 서아의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치료사는 방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한 번 더 노크를 했습니다.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치료사는 결국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준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가 먼저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제로 진행하면 역효과가 난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치료사가 돌아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준혁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자책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주방에서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릇이 물에 잠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숙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방 쪽 복도를 봤습니다. 서아의 방문 아래에 틈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그림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오늘 가져온 책이었습니다. 말을 잃은 소년이 새와 친구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숙은 그 책을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마루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책을 문틈 아래로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책이었습니다. 오늘의 책이었습니다. 정숙이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끝낼 때쯤이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손을 닦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방문 아래 틈새로 포스트잇 한 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숙이 집어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세 글자였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숙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소리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 안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복도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무릎을 꿇고 책을 밀어 넣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의 눈이 정숙을 향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은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은 그 통화 소리를 주방에서 들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새어나왔습니다. 담당 가정부를 교체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한번 쥐었다 폈습니다. 그리고 행주를 개수대에 걸었습니다. 퇴근하면서 최복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교체 요청 들어왔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정숙은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흰 벽이었습니다. 업체 사무실 앞에서 최복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판기 커피 2잔을 뽑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정숙이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커피 캔이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에 그 차가움이 전해졌습니다. 정숙은 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도 한 번은 그런 집이 있었어요. 최복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숙이 바라봤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아이가 있어서 업체 모르게 한 달을 더 다녔어요. 그것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그냥 가야 했어요. 최복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인지 방법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냥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포스트잇들을 꺼냈습니다. 서아가 그동안 보내온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 펼쳤습니다. 내일도 읽어줄 거예요. 선생님, 목이 아프지 않아요. 고마워요. 그 작은 종이들을 식탁 위에 나란히 늘어놓았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가 쌓아온 대화들이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유독 꼼꼼하게 접힌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선생님은 왜 목소리가 그래요? 정숙은 그 문장을 읽고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서아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알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적어서 냈습니다. 정숙은 그 포스트잇을 손 안에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다시 펼쳐서 다른 것들과 함께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정숙은 내일 가져갈 책을 골랐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문 아래로 넣을 수 있는 책이어야 했습니다. 서아가 혼자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억지로 웃게 만들려 하지 않는 이야기여야 했습니다. 어제 고른 책이 딱 맞았습니다. 말을 잃은 소년이 새와 친구가 되는 이야기. 그 책의 마지막에서 소년은 말을 되찾지 않습니다. 대신 새가 소년의 침묵을 이해하게 됩니다. 정숙은 그 결말을 떠올리며 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준혁은 서아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가 무언가를 쓰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준혁은 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렸습니다. 문 앞에 잠깐 더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출근하고 정숙이 도착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서아의 책상 앞을 지나쳤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에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종이 위에 같은 글씨가 빼곡하게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정숙 선생님, 정숙 선생님, 정숙 선생님. 정숙은 그 종이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걸레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조여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에 서하는 밥을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차려둔 저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식판을 방 앞에 두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 그것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복도에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식판을 들고 주방으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어치료사가 왔던 날도 이랬습니다. 상담사가 왔던 날도 이랬습니다. 그때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정부를 교체 요청한 날 이랬습니다. 준혁은 식판을 개수대에 내려놓으면서 그 차이를 처음으로 알아챘습니다. 치료사나 상담사가 왔을 때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서아에게 정숙은 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업체 대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길어도 일주일입니다.
정숙은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포스트잇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아가 보내온 것들이었습니다. 정숙은 그것들을 하나씩 다시 접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한 장도 두고 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정숙은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그날 읽을 내용을 미리 훑었습니다. 목에 부담이 덜한 구간에 연필로 가볍게 표시를 했습니다. 쉬어야 하는 부분도 표시했습니다. 30년 동안 수업을 준비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는 학생 30명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지금은 1명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는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1803호 계단참에 서면 항상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배를 누르기 전에 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하루치를 몸 안에 단단히 채워두는 시간 같았습니다. 계단참 창문으로 바깥이 보였습니다. 한강이 멀리 있었습니다. 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한번 바라보고 배를 눌렀습니다. 남은 날들 동안 정숙은 그림책 대신 조금 더 긴 이야기를 읽어줬습니다. 서아 쪽으로 고개를 기울여 거의 속삭이듯 읽었습니다. 목이 잠기면 멈췄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식으면 다시 읽었습니다.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서아는 그때마다 기다렸습니다. 정숙이 다시 읽기 시작하면 고개를 조금 더 책 쪽으로 가까이 댔습니다. 귀를 가져다 대듯이 그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정숙은 소년과 새 이야기를 읽어줬습니다. 서아가 그 책을 문틈 아래로 받은 뒤 직접 들고 나온 책이었습니다. 표지를 한번 정숙 쪽으로 들어보이고 옆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읽는 동안 서아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소년이 말을 되찾지 않는 부분을 읽을 때 서아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을 정숙은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책 읽기가 끝나고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 정숙의 손등 위로 올라왔습니다. 살며시였습니다. 무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숙은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손끝에서 손목으로, 손목에서 팔목으로 전해지는 무게였습니다. 정숙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서아의 손을 잡지도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아래쪽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 소리들 안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먼저 물러날 때까지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일찍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멈췄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을 본 것이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알아채고 손을 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준혁과 정숙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의 표정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뭔가 있는 표정보다 아무것도 없는 표정이 더 차가웠습니다. 준혁은 그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저녁 최복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정숙은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식탁에 엎어두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서아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혁이 서재에서 나오다가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방문 아래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쓰는 소리였습니다. 쓰다가 구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다시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한참 반복됐습니다. 준혁은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손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구겨진 종이들이 새벽까지 서아의 방 바닥에 쌓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준혁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서아는 방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앞치마를 묶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했습니다. 서아가 자주 앉는 소파 쿠션을 들어 먼지를 털었습니다. 쿠션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왔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배어있는 공기 같았습니다. 책장에 책들을 가지런히 맞췄습니다. 삐져나온 것들을 밀어넣고 뒤집어진 것들을 바로 세웠습니다. 서아의 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부풀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책장 위에 그림책 2권을 올려뒀습니다. 자신이 사온 것이었습니다. 표지 안쪽에 작게 날짜만 적었습니다.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서아는 알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마지막 책 읽기를 했습니다. 서아가 평소보다 더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을 거리였습니다. 정숙이 읽다가 목이 메어 멈추면 서아가 기다렸습니다. 정숙이 물을 마시고 다시 읽으면 서아가 고개를 더 가까이 댔습니다. 그 무게가 어깨로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은 무게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서아가 포스트잇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숙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닫힌 책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준혁은 일찍 귀가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의 방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서아가 책상에 엎드려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준혁은 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노크를 해도 열어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손을 내리는 것이 이번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청소 도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아에게 받은 포스트잇 뭉치가 가방 깊숙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도 두고 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서아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대가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숙은 입모양만으로 잘 있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손이 떨렸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가락 끝이 하얘질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놓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오는 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숙이 돌아봤습니다. 서아였습니다. 슬리퍼도 신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 위에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정숙을 향했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아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미처 봉투를 받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서아가 봉투를 든 채 남겨졌습니다. 로비 벤치에 앉아 눈가를 눌렀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눈 밑에 닿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위를 봤습니다. 로비 천장이 높았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구두를 반쯤만 신은 채였습니다. 서둘러 내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혁은 정숙 앞에 섰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복도에서 건네려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준혁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숙이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정숙이 펼쳤습니다. 서아의 글씨였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로 가득 채워진 편지였습니다. 정숙은 첫 줄부터 읽었습니다. 선생님처럼 다시 말하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좋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아도요. 정숙은 그 세 글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편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로비가 조용했습니다. 자동문 밖으로 저녁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아의 글씨였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작아도요. 그 세 글자가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쳤습니다. 가방에서 포스트잇들을 꺼냈습니다. 서아가 처음부터 보내온 것들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순서대로 늘어놓았습니다. 내일도 읽어줄 거예요. 선생님 목이 아프지 않아요. 고마워요. 선생님은 왜 목소리가 그래요? 그 작은 종이들이 식탁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가 그동안 쌓아온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그것들을 손끝으로 하나씩 건드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업체 사무실로 갔습니다. 대표 앞에 앉았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교체를 재고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대표는 정숙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중했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했습니다. 최복순이 창문 너머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정숙은 건물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2월에 찬 공기가 뺨을 눌렀습니다. 정숙은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랫동안 분필을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대걸레를 잡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내려다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최복순이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정숙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최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런 집이 있었어요. 정숙이 바라봤습니다. 최복순이 앞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아이가 있어서 업체 모르게 한 달을 더 다녔어요. 그래도 어느 날은 가야 했어요. 그게 이 일이에요. 위로인지 방법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동안 딱 한 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 곁에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사 출신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읽은 표시가 뜨고 아무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업체 대표에게 교체를 그대로 진행하라는 연락이 들어왔다는 것을 최복순이 전해줬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없으니 울음소리도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최복순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준혁은 퇴근 후 서아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울음도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입모양으로만 반복하는 소리였습니다. 준혁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문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그제야 들렸습니다. 선생님 같은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입모양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 너머에서 준혁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준혁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서아는 책상 앞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린 채였습니다. 두 팔 사이에 책 한 권이 끼어 있었습니다. 꼭 끌어안고 잠든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책 표지를 봤습니다. 정숙이 마지막 날 읽어주던 그림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얼마나 여러 번 손에 쥐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책을 빼내려다 멈췄습니다. 표지 안쪽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연필로 적은 글씨였습니다. 준혁은 책을 기울여 읽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는 작아도 제일 크게 들려요. 준혁은 그 문장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서아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고르고 잔잔한 숨소리였습니다. 준혁은 책을 서아의 손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서재로 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준혁이 서아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포스트잇들이 있었습니다. 차곡차곡 접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하나씩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또 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딸이 2달 동안 말 대신 써온 것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펼쳤습니다. 아빠한테는 쓰기 싫어요. 준혁은 그 문장 앞에서 가장 오래 멈췄습니다. 포스트잇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 안에서 종이가 구겨질 듯 쥐어졌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종이를 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준혁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서아가 태어난 해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서아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얼마나 오래 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출근 전에 서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아는 자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든 서아 옆에 사진을 조심스럽게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준혁은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아의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은 회의 중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서아의 담임이었습니다. 오늘 서아가 처음으로 교실 문 앞까지 왔는데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혁은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의 우편함에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주소가 반포동 1803호였습니다. 정숙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림 한 장이 나왔습니다. 서아가 그린 것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와 머리를 묶은 아주머니가 나란히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태양 대신 작은 전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노란 전구였습니다. 선이 삐뚤었지만 빛이 사방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뒤집었습니다.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보내라고 했어요. 정숙은 그 5글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보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정숙은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자석으로 내 귀퉁이를 고정했습니다. 손끝이 그림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노란 전구가 냉장고 문 위에서 빛났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소리 없이 모음을 발음했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목이 움직였습니다. 성대가 떨렸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치료를 포기한 지 반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작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서아가 그렇게 썼습니다. 작아도요. 정숙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 일찍 최복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이 받자마자 최복순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가 업체에 직접 전화했어요. 교체 취소한다고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최복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들려요? 네. 그 한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지 알갱이들이 그 빛 안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눈을 한번 감았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업체 사무실 앞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벤치 위로 낙엽 한 장이 내려앉았다가 다시 날아갔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눈으로 따라가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가볍게 걷다가 무언가 흔들린 것 같아서였습니다. 1803호 현관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어깨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준혁이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습니다.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준혁이 정숙에게 앉으라고 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정숙은 소파 앞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낮은 탁자가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닥을 봤습니다.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엄마가 2년 전에 갔습니다.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계속했습니다. 사고였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그 직후부터 서아가 말을 잃었어요. 처음엔 충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일정했습니다. 감정을 누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래 그렇게 말하는 연습을 해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치료사를 붙였습니다. 상담사도 붙였어요.
고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멈췄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준혁이 잠깐 창밖을 봤다가 다시 정숙을 봤습니다. 서아 엄마도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정숙은 숨을 조금 참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 집의 책장에 책이 많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아가 2달 내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낡은 강아지똥 표지 안쪽에 둥근 글씨가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포스트잇들을 꺼냈습니다. 편지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혁이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내일도 읽어줄 거예요. 선생님, 목이 아프지 않아요. 고마워요. 준혁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선생님 목소리는 작아도 제일 크게 들려요. 준혁이 편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손을 봤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이셨습니까? 물음표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말투였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다시 편지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아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포스트잇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서랍에서 읽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빠한테는 쓰기 싫어요. 준혁은 그것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아가 침대 위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준혁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서아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서아가 움직였습니다. 아주 천천히였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있던 몸이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아버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준혁의 팔 안으로 서아의 몸이 들어왔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준혁은 숨을 참았습니다. 팔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딸의 무게를 그냥 받았습니다. 거실에서 정숙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두부, 애호박, 된장.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된장을 푸는 순간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주방을 채우고 복도로 퍼졌습니다. 정숙은 냄비 앞에 서서 국자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준혁이 떠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서아가 포스트잇에 한번 적어뒀던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끓여주던 찌개 냄새. 정숙이 그것을 알고 만든 것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렸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말이 되기 직전의 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국자를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저녁 식탁에 셋이 앉았습니다. 된장찌개가 가운데 놓였습니다.
두부가 하얗게 잠겨 있었습니다. 애호박이 동그랗게 썰려 있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김이 식탁 위로 피어 올랐습니다. 서아는 자기 앞에 놓인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서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떴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준혁과 정숙은 각자 자기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못 본 척이었습니다. 보고 있었지만 못 본 척이었습니다. 서아가 숨을 골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입술이 먼저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공기처럼 얇은 소리가 목구멍 어딘가에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식탁 위에 또렷하게 놓였습니다. 맛있어요. 준혁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국그릇 뒤로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꺼풀 안쪽에 고였습니다. 식탁 위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이전의 침묵들과 달랐습니다. 2달 동안 이 집을 가득 채웠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끝나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는 침묵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잠시 후 서아가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입에 가져갔습니다. 삼켰습니다. 준혁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정숙이 눈가를 한 번 닫고 밥을 떴습니다.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서아가 혼자 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개수대에 그릇을 올려뒀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등이었습니다. 그 작은 등이 주방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다리를 건넜습니다. 강 위로 불빛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에게서 오래된 문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 먹고 있어요. 정숙이 전화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2번 만에 받았습니다.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밥 먹었냐?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네.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모자가 나눈 가장 긴 대화였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강물 위에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냉장고에 서아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란 전구였습니다. 삐뚤어진 선이었습니다. 빛이 사방으로 퍼지는 그림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앞에 섰습니다. 오늘따라 그 전구가 더 밝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봤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반포동 아파트 앞 가로수에 연두색 잎이 돋아났습니다. 정숙은 그 앞을 걸으면서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하던 나뭇가지 위에 작은 잎들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잎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보고 다시 걸었습니다. 1803호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였습니다.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있었습니다. 교복 상의가 조금 컸습니다. 서아가 정숙을 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밀었습니다. 공책이었습니다. 표지가 꾹꾹 눌러 쓴 글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숙이 받아서 열었습니다. 연필로 쓴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그런데 한 글자도 지운 흔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쓴 글씨 그대로였습니다. 정숙은 첫 줄을 읽었습니다. 입꼬리가 움직였습니다. 준혁이 가정부 계약을 끝내면서 정숙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서아의 개인 교사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 3회 방문에 기존보다 높은 사례비였습니다. 처음에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서아에게 필요한 건 치료사가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정숙은 알았습니다.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정숙은 선생님으로 다시 1803호에 왔습니다. 가방 안에 청소 도구가 없었습니다. 책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현관에 들어서면서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가방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무게였습니다. 서하는 말을 되찾은 뒤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씩이었습니다. 네, 아니요, 고마워요. 그러다 문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학교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봄학기 첫날 교복을 입고 현관에 서 있는 서아를 준혁이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서아가 찍지 말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준혁이 찍었습니다. 서아가 인상을 썼습니다. 그것이 그 집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소소한 소란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이야기를 나중에 서아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서아가 말하면서 조금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웃음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도서관 일도 시작됐습니다. 최복순이 소개해줬습니다. 인근 작은 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 지도 자원봉사였습니다. 정숙은 첫날 쉰 목소리로 책을 읽어줬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앞으로 조금씩 당겨 앉았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이상한 집중을 만들었습니다. 정숙이 손짓으로 아이를 지목하면 그 아이가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여기저기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이들이 정숙의 수업 때 앞자리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뛰어들어왔습니다. 관장이 그것을 보고 유급 강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정숙은 잠깐 생각하다가 받아들였습니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취직이 됐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조금씩 갚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 대신 다른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감각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뒤로 매달 돈을 보내왔습니다. 처음 2달은 정숙이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달에 입금이 됐을 때 정숙은 한참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스스로 책임을 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아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받는 것이 주는 것일 때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봄 어느 날 서아의 학교에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정숙과 준혁이 나란히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서아의 순서가 됐습니다. 서아가 계단을 올라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객석을 한번 봤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목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아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렷했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발표회장 안을 채웠습니다. 정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준혁은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나는 항상 제일 크게 들었습니다. 발표회장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뒤쪽에서 학부모 몇 명이 손등으로 눈가를 닦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혁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무릎 위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얘질 만큼 쥐었습니다. 서아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뛰었습니다. 정숙에게 달려왔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왔습니다. 정숙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서아가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무게였습니다. 정숙은 두 팔로 그 무게를 받았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가장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교사라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준혁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발표회장 창문 너머 운동장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운동장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2년 동안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 뭔가가 짓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짓눌리는 대신 다른 감각이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냥 조금 따뜻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셋이 함께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메뉴판을 폈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뭘 먹을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정숙도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숙과 준혁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각자 메뉴판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무렵 정숙의 목소리에 대한 소견이 나왔습니다. 재활 치료를 다시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재활과 시간이 만들어낸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목표가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쁜 것은 분명했습니다. 최복순이 그날 저녁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아진 것 같다며 혼자 흡족해 했습니다. 정숙이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최복순이 통화를 마치려다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 집 가셨던 게 잘 된 거네요. 정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말이 귓속에 남았습니다. 잘 된 건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이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숙이 1803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오죠?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들었습니다. 한번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작고 분명한 목소리가 귓속에 남았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봄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외투 단추를 채우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로수 위의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 멀리 강 위로 노을이 깔려 있었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인 노을이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목이 아팠습니다. 무릎도 조금 아팠습니다. 통장 잔고는 아직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걸음이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봄 저녁의 바람이 등을 밀었습니다. 정숙은 그 바람을 등에 받으며 걸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소리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회복은 아주 작은 떨림에서 시작됩니다. 목소리를 잃은 교사는 아이를 가르치며 다시 자신을 만났고, 말을 잃은 아이는 한 사람의 기다림 속에서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아버지는 비로소 곁에 머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기적을 기다리지만 사실 인생을 바꾸는 건 아주 작은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괜찮아. 기다릴게. 여기 있어. 작아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면 그 목소리는 이미 충분히 큰 것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